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동을 자제해야 해서 농업 분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태풍 피해로 씨름하던 농업계는 이번 조치를 일제히 반기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시적으로 높아집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6년 실시된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능 액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높아집니다. 적용 기간은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입니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와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하루하루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 축산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추석 명절 기간에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업인들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봄 동상해와 긴 장마, 태풍으로 과수농업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이어지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다 코로나19다 해서 상당히 농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축산물의 소비가 좀 되질까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로 상한선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명절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한 만큼 몸 대신 선물을 보내자는 겁니다. 부모님께는 효도 상품을, 자식들에게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보내서 가족과 친지,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현행 5%에서 1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명절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의 비과세 한도도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대목을 겨냥해 추진되는 소비 활성화 조치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농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강해지는 자연재해에 농업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농업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농업 안전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현재 농업 안전망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연재해 농업 안전망을 넓히자 연속기획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강창호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마, 그 뒤로 세 차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올해 농촌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잠정 집계한 농업 피해 면적만 4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우와 강풍이 지나고 본격적인 복구가 이뤄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남긴 상흔만큼이나 턱없이 부족한 복구 지원금이 아쉽기만 합니다.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문제는 농업재해 복구비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농업재해는 농가의 재산상의 손실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생산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데 비해 복구비는 그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벼농가에게 지급되는 대파대는 실제 경영비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을 배추 농가는 경영비의 46%에 불과한 대파대를 지원받고 수박 농가 대파대는 경영비의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농업재해복구비 중 정부 보조금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구비 중 상당 부분이 농가가 직접 또는 융자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대파대의 경우 융자금이 30%, 농가 자부담이 20%를 차지해 정부 지원금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설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복구비도 융자 비율이 55%, 농가 자부담 비율이 10%로 따지고 보면 정부 보조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농업재해 복구비 금액을 현실화하고 정부 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민이 예상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영세 소농들은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수 300을 근거로 합니다. 재난지수는 피해 농가 면적과 피해 비율, 농작물별 피해 지수를 곱한 값을 뜻하며 이 지수가 300이 넘을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는 곳이 다수입니다. 게다가 경작지가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10%대로 극소수에 불과해 농업재해에 그대로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워낙 소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소가족농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농업재해대책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더욱 강해지는 농업재해, 농민들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들이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ASF로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수매 처리한 농가들에 대해 9월부터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재입식 추진 소식에 한숨 돌렸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길수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들의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ASF 발생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 또는 수매 처리했지만 이후 ASF 방역을 이유로 최근까지 돼지 재입식이 막히면서 경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농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 절차 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식 절차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피해 농가들은 농장 내 분뇨를 긴급 행동지침 SOP에 따라 반출 처리하고 축사를 청소, 세척, 소독한 후 지자체의 확인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 물, 토양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는 내부, 외부 울타리, 방역실, 방조망, 방충망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8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검역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농장의 청소, 세척, 소독 상태와 강화된 방역시설 충족 여부를 최종 평가하고 환경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이번 재입식 절차 진행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재입식 절차들이 실제로 따르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피해 농가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이제 원했던 세부적인 협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좀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큽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재입식 절차 진행과 함께 가을철 ASF 방역 대책도 추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을철 ASF 방역 대책에는 여름철 방역 대책과 마찬가지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과 농장 단위 방역 강화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 보급한 품종의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약 113조 원 규모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품종 개발에 힘써 국민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이 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10개 품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품종의 평균 수명인 26년을 기준으로 약 113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품종 파급 효과는 약 4조 4천억 원입니다.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액이 6,504억 원인 걸 고려하면 파급 효과는 6배 이상인 겁니다. 농진청은 식량과 원예 두 개 분야에 대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식량 분야 품종은 벼품종 신동진, 콩품종 대원, 차규용 들깨 품종 다유 등 5개입니다. 이 품종들의 생산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국내 육성 품종인 신동진벼는 수확량이 많은 편에 속하고 품질이 좋아 1999년에 품종 등록된 이후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신동진의 품종 수명을 23년으로 봤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신동진을 재배하면 23년 동안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 49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 대원콩도 파급 효과가 큰 편에 속합니다. 가공적성이 높은 품종인 대원콩의 품종 수명은 28년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1조 9천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딸기 품종 설양, 사과 품종 홍로가 속한 원예 분야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3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병해충 피해가 적어 농가들이 선호하는 딸기 설양의 경우 품종 수명을 22년으로 볼 때 생산 유발 효과는 3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신품종을 보급함으로써 농가들이 계속 새로운 품종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신품종을 개발 보급해 농가의 소득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지난달 유례 없는 집중호우와 최근 연거푸 닥친 태풍에 요즘 농촌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수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 지원에 도시농축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60곳의 도시농축협이 무려 2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화제인데요. 훈훈함을 자아낸 기금 전달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기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최근 연이어 닥친 세 차례의 태풍과 지난 여름 54일에 걸친 집중호우까지 이제 가을의 초입일 뿐인데 올 한 해 농가들에게 하늘은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수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도시농축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재난 극복 지원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농축협의 신청을 받았는데 역대 최대인 160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겁니다. 사실 도시농축협의 농촌지역 농축협 지원은 오랜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도농상생 한마음 기금을 조성해 농촌지역 농축협의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 없는 집중호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이 38곳에 달하는 등 수해가 어마어마했던 만큼 참여농협이 전년 대비 57곳 늘었고 지원 금액은 6억 원 가까이 늘어난 26억 원 이상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9일 경남농협지역본부에서는 도농상생 한마음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전달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160곳의 도시농축협을 대표해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130곳의 수해지역 농축협을 대표해 임종갑 경남 하동 화계 악양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6억 원의 기금은 수해지역 농축협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뒤 도시농축협이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피해 작목이 각기 달라 농가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한 만큼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와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도시농축협 또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데
수해로 더 어려운 농업인 지원에 흔쾌히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폭우와 태풍이 계속되며 농업인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고 수많은 도시 농협들이 수해 농업인 지원에 힘을 모아 주셨다는 소식에 정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성희 회장은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태풍 피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경남도에 이웃사랑 성금 2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태풍과 집중호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농축협의 통큰 결단과 위로에 수해지역 농축협과 농업인들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9일 서울 양재동 AT 화훼 공판장에서 한국화훼단체협의회, 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꽃 생활화 및 신화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꽃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꽃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비자 교육 홍보를 맡고 화훼단체 협의회는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한 생산자 교육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또 공기 정화와 먼지 제거, 정서 안정 등 꽃이 소비자에게 주는 유익한 효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포천 가산농협이 최근 지역 대표 농산물인 해솔촌 포도를 첫 출하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해솔촌 포도는 올해 150여 톤이 생산될 예정이며 가산농협은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경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해당 포도를 전량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가산농협 조합장은 철저한 관리로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에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돕기 위해 예비비 31억 6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해 피해를 본 15,031가구로 지원금은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과 의연금 100만 원을 포함해 한 가구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수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국내에서 사과 탄저병, 갈색 무늬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10억 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8월 말 기준 의성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과 재배 농가로 1헥타르당 50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의성군은 병해 방제가 시급한 만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농가 모두에게 긴급 방제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지난 4일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시를 거부하고 있어서 내년 의료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농업백과에선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의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란 숙제를 안겼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자원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동원됐지만 의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대응 능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감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의는 전국에 단 277명뿐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농어촌에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공공의대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인데 반해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줄임말로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근무 조건에서도 지역의사제와 차이가 나는데요.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 즉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하면서 공공의료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천억의 재정 손실도 문제지만 공공의대생들의 의료 현장 투입 시기가 10년이라는 과도한 의무 복무 후에나 가능해 지역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센터, 중증 환자센터 등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지역 의료원의 인력 공급을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대 운영 비용은 대학과 병원이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고 국내 사관생도들의 군복무 의무기간도 10년 수준이라며 공공의대생들의 의무 복무기간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사태가 극적으로 치달았던 때도 있었지만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통감하고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추후 논의도 의정협의체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공공의료 주체인 시민 의견이 배제되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